결혼은 안 한다. 엄마는 신경 꺼. 47, 아들은 단 한 번도 속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장롱 위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영수의 눈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옥부는 손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장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아들 숨겨둔 애 있다며? 사생활 하잖아. 엄마가 애를 버리라 했다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간 거 아니겠어? 과연 47년을 침묵으로 살아온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면 옥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나죠. 74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옥분의 눈은 새벽빛을 받자마자 또렷해지고 손은 이불 정리해서 부엌 채비까지 흐트러짐 없이 움직입니다. 어둑한 부엌에서 혼자 불을 켜고 된장국이 끓어오를 무렵이면 시장 갈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동작이라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손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죠. 재래시장은 아침부터 사람 냄새로 넘쳐납니다. 생선 비늘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채소 장수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옥분이 나물 좌판을 펼치는 자리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두부가게 바로 옆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좌판을 폈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시래기. 계절마다 다른 나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옥분의 손놀림만큼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고무줄로 나물 다발을 묶는 솜씨가 얼마나 빠른지 처음 보는 손님들은 감탄을 하고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옥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놈이 장가를 안 가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푸념처럼 들렸던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오르내리는 단골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옥분이 좌판에 자리를 잡기만 해도 누군가 먼저 운을 띄웁니다. 어머니, 아드님 아직도 총각이에요? 그러면 옥분은 못 이기는 척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사람처럼 스스로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습니다. 아들 걱정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이 이 짓눌린 마음을 그나마 가볍게 해주는 방법이었던 거죠.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낮은 소리로 수군댑니다. 요즘 세상에 50 다 됐는데 장가를 못 갔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채 가게 옆자리 할머니는 한술 더 뜨죠. 저 집 아들, 엄마 등골 빼먹고 산다며. 일은 하긴 하는 거야? 포목점 아저씨는 혀를 차며 요즘 그런 놈들이 어디 한둘이냐며 모른 척합니다. 건너편 반찬 가게 며느리는 시어머니 귀에 뭔가를 속닥거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옥분 쪽을 힐끗 봤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의미를 옥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다 들립니다. 시장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소근거리는 소리가 고사리, 다발 사이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옵니다. 그래도 옥분은 꿋꿋이 시치미를 뗍니다.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나물 한 다발 더 집어서 손에 힘을 주어 묶으면서 시선을 아래로 깝니다. 속이야 쓰리고 서럽지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아들 흉이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상처받은 얼굴을 하면 그게 곧
아들의 상처가 된다는 걸. 영수는 47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지만 눈빛은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골목 어귀를 지날 때도 영수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묵묵히 걷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으니 인사를 받아도 짧은 목례 하나로 대화가 끝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면 아니요. 많아야 한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그게 영수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정해두고 그 선 안에서만 조용히 사는 사람. 그게 옥분이 아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내놓고 시장 집 나르는 날엔 무거운 포대를 혼자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옥분이 새벽 시장에 나갈 때면 어느새 따라 나와 짐차를 끌고 있고 저녁엔 밥을 먼저 차려두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아무 말 없이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여주죠. 집안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르기도 전에 직접 들여다보고 지붕에서 빗물이 새면 혼자 올라가 해결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따지면 세상에 이보다 성실하고 속 깊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옥분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착한 건 맞는데 왜 자기 인생은 없는 건지. 영수가 20대일 때는 공부한다고 했고 30대일 때는 직장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40이 넘어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여자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죠. 옥분이 선을 보라며 넌지시 말을 꺼낼 때마다 영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대화를 잘라버렸습니다. 처음엔 내향적인 성격 탓이려니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타입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옥분은 어렴풋이 느낍니다. 영수의 침묵이 단순히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감추는 것이 있는 사람의 침묵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이따금 옥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장이 파할 무렵 옥분은 빈 좌판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묵직하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죠. 집에 돌아가면 영수가 먼저 와 있을 겁니다. 밥을 차려놓고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있겠죠. 옥분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개를 들며 짧게 왔어?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 모자에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 말이 없는 저녁, 말이 없는 밤. 옥분은 빈 좌판을 개켜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착혀. 세상 물정만 좀 없을 뿐이지. 매일 밤 그 한마디로 하루 종일 들은 수군거림과 혀 차는 소리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위안마저도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금세 젖어버리는 종이처럼. 오늘은 특히 그 종이가 더 얇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옥분의 발걸음이 여느 날보다 조금 더 무거웠고 하늘은 이미 비를 머금은 채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옥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하늘이 터지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미처 제대로 쓰지 못한 옥분의 어깨와 등이 금세 젖어버렸죠. 젖은 옷을 벗어 욕실 문고리에 걸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집안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 들어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몸을 데우고 싶었고 잠깐이라도 다리를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서 있던 시간이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발바닥이 당겼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옥분의 눈이 장롱 위에서 멈췄습니다. 평소엔 이불 보따리와 계절 옷상자들이 올려져 있어서 별다를 게 없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장롱 모서리에 걸쳐진 채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인지 빗소리에 집이 흔들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투가 점점 모서리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손을 뻗으려던 순간 봉투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여러 장, 서류 몇 가지,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긴 종이 한 장. 옥분은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굽혀 흩어진 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닿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놀림이 딱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네를 타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뭔가를 그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눈을 반짝이는 사진. 사진 장수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0장은 좋게 됐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찍힌 것처럼 선명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누군가 꾸준히 찍어서 모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봉투 안에 조용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환자 이름 칸에 적힌 세 글자, 김하은. 그 아래에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살. 옥부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들여다봤지만 12살이 맞았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이름 칸에 또 김하은, 그리고 보호자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 빈칸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서명도 없는 그 공란이 말없이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옥부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까무잡잡하고 동그란 눈매, 볼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영수가 어릴 적에 딱 저런 눈을 하고 웃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이 꼭 그랬습니다. 옥분이 수십 년을 들여다본 눈이었습니다. 설마 첩 자식은 아니겠지.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온 건지 속으로만 중얼거린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뒤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시장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몇 해 전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꺼냈던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 옛날에 여자 하나 데리고 왔다가 쫓겨났잖아. 옥분이 못 들은 척 외면했던 그 말이 지금에서야 선명하게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시엔 식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어내는 소문이라 흘려들었는데 눈앞의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영수가 여자를 데려온 적이 있었다는 것, 그 여자가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봉투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옥분의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워지는 방 안에서 옥분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 보호자 안의 빈칸, 영수의 굳게 닫힌 방문 너머 들려오는 침묵.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옥분의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영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보다 먼저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옥분은 사진 뭉치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영수의 방문 앞에 선 옥분의 손이 잠깐 문고리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보는 영수의 얼굴에 사진 뭉치가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냐? 옥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에는 시장 좌판 앞에서 나물 묶는 손이었고 저녁엔 아들밥 챙기던 손이었던 그 손이 지금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위로 옥분의 시선이 꽂혔다가 다시 영수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영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튀어나온 사진들을 천천히 내려다보는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옥분은 확인했습니다. 말해. 이 아이 뭐야? 어디서 난 아이야?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47살 먹은 장정이 그 순간만큼은 10살짜리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옥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미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침묵이 방 안을 꽉 눌렀습니다. 영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이야. 옥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부터 어렴풋이 각오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수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내 딸. 옥분이 세상에 몰랐던 손녀가 12해 동안 어딘가에 살아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 애미는 어디 있어? 왜 애를 숨겨?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영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가슴 졸이며 보낸 세월, 시장 사람들 수군거림을 이 악물고 견뎌온 날들, 왜 이러는지 물어보고 싶어도 끝내 참아온 밤들. 그 모든 것이 분노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사람 새끼냐?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그걸 숨겨? 12살이 되도록 어미는 내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그때 영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죽어도 반대할까봐. 그 말이 방 안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옥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무릎 위에 꽉 쥔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터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참고 혼자 감당해온 세월이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가슴 한복판에 전혀 다른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혼자 버텨왔다는 사실과 그렇게까지 어미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덮쳐오면서 가슴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옥분도 영수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바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방 안조명 아래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환하게. 그날 밤 이후 옥분과 영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각자 먹었고 저녁밥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없는 집이었지만 그 침묵에는 그나마 일상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는 소리 하나도 조심스럽게 느껴질 만큼 집안 공기가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사진 뭉치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살. 그 세월 동안 자신은 그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밤새 옥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빛이 들어오면 그제야 눈을 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죠. 좌판을 펼치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유독 말수가 적었고 지나가던 반찬 가게 며느리가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원래 옥분이 오면 먼저 손을 흔들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바쁜 척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시장에서 함께 보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옥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포목점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한 게 아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 집 아들 숨겨둔 애 있다며? 사생활하잖아. 엄마가 애를 버리라 했다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간 거 아니겠어. 아이고 거봐. 뭔가 있다 싶었어. 쉰 다 되도록 혼자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시장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시장 구석구석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불씨 하나가 마른 볕단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번지듯 소문이란 게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했는지도 모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후 들어 옥분에게 작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이동하다 발이 걸려 그만 바닥에 쏟아버린 겁니다. 멸치볶음과 깍두기가 시장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누군가 달려와 같이 주워주었을 겁니다. 넘어진 사람 보면 손부터 내밀고 무거운 짐 보면 같이 들어주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슬쩍 보고 지나쳤고
몇몇은 못 본 척 발길을 돌렸습니다. 옥부는 홀로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시장 바닥의 냉기가 손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반찬을 주워 담는 동안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말보다 깊이 옥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반찬통을 다시 들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옥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 인생 망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나와 장사를 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옥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하다는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과도 달랐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호해온 게 아니었구나.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막는다고 쉬쉬했던 것, 여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잘라버렸던 것, 아들 삶에 울타리를 쳐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뒀던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들이 제 인생을 살 기회를 하나씩 막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시장 한복판에서 옥분의 발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좌판으로 돌아온 옥분은 한동안 나무를 묶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만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 옥분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다시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속이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죠. 영수는 건너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지만 반 이상을 남기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저 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뒷모습을 옥부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소문은 시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진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장을 보러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눈길을 피했고 이웃집 할머니는 마주쳐도 짧은 인사만 건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관계들이 소문 하나에 조용히 벽을 세우는 걸 옥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무어라 해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엔 이야기가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옥부는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하은이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옥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기운이 한 번에 달아났습니다. 하은. 그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여 영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는 전화 내용을 듣자마자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한밤중에 나란히 택시에 올라탄 겁니다.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병상들 사이를 간호사가 종종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병상 앞에서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45이라고 하기엔 몹시 여위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반쯤 감고 있는 그 여자가 미정이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옥부는 옆에서 느꼈습니다. 미정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기척을 느낀 것인지 감고 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천장에서 옥분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애버리라 했잖아요.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옥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갔어요. 하은이를 혼자 키웠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겨운 듯 숨이 가빴지만 억눌러왔던 말들이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수면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12년 전 울며 매달리던 여자. 어두운 골목 어귀였는지 집 마루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옥분이 했던 말. 아이 낳으면 너도 애도 인생 끝이야. 그 말이 기억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당시엔 아이를 낳으면 둘 다 힘들어진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영수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고 그 여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미정에게는 다르게 닿았던 겁니다. 아이를 버리라는 말로,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로, 그래서 12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상 옆 의자가 뒤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긴 세월을 돌아와 미정의 삶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팠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면 그건 상처가 맞는 겁니다. 변명이 통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미정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미정은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라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고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병실 안에 있는 동안 옥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의자에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온 것인지 얇은 겉옷을 걸친 채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발끝을 보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 웃던 얼굴이 지금은 창백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스러울 만큼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아이의 눈. 울고 싶어도 어디서 울어야 할지 몰랐던 아이의 눈. 옥부는 그 눈을 마주보는 것이 이상하게 힘겨웠습니다. 하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날 싫어하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따지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물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옥분의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에게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른 척한 것도 외면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이의 삶에서 자신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12해를 혼자 버텨온 이유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 인생에 나는 악역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지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74평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서러움을 참아낸 눈이었는데 12살짜리 아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위로도 전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슴속에서만 뱅뱅 돌았습니다. 하은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체념처럼 보여서 옥부는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날 밤 옥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옥부는 불도 켜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안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의 통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30년 넘게 좌판을 펼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물 한 다발, 도라지 한 묶음을 팔아서 쌓아온 돈이었죠. 아들 혼사에 쓰려고 건드리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언젠간 쓸 날이 오겠거니 하고 그냥 묵혀두었던 돈이기도 했습니다.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옥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옥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병실 밖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하은은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하은의 곁에 앉았습니다. 인기척에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경계도 기대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옥부는 천주머니를 하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하은이 학비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숨지 말고 나한테 욕해도 된다. 하은은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굳어있던 눈빛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부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 앞에서 어제보다 한 발이라도 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정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채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던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얼굴이 번갈아가며 옥분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버텨온 사람이 새벽에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끓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게 셔터들이 내려져 있고 고양이 한 마리만 담벼락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골목을 바라보는 옥분의 가슴속도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쉬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하은이 꺼냈던 말이 유독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날 싫어하죠.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하게 나왔던지 따지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오래전부터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처럼 12살짜리 아이가 그 체념을 이미 몸에 익히고 있었다는 게 옥분의 가슴에서 내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란이 텅 비어 있던 그 서류처럼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할 자리가 처음부터 공란이었던 겁니다. 옥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냥 좌판만 펼치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시장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옥분이 나물 좌판을 펼치자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힐끗거리는 눈길들, 낮게 가라앉은 수군거림, 지나치면서 일부러 시선을 돌리는 얼굴들. 어디서 흘러나온 소리인지 옥분의 귀까지 닿았습니다. 아직도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아들 욕이었고 옥분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앙다물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들이 더 이상 옥분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떠밀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안방송실에서 상인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물 다발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앞치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방송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옥분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이크 좀 잠깐 씁시다. 직원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이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물 다듬던 손이 멈출 것이고 생선 손질하던 사람도 고개를 들 겁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소문 다 맞습니다. 시장 안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오가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 시장에서 들어온 목소리였으니까요. 내 손녀 숨겼습니다. 12해 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마이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욕하려면 나한테 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도망 안 갔습니다. 제 자식 지키려고 혼자 버텨온 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못난 어미였던 겁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좌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를 다시 집어드는 손이 떨렸지만 그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영수가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47회 살면서
옥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이었습니다. 조용한 방도 아침 밥상 앞도 아닌 시장 한가운데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게 보였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혼자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긴 세월이 담겨 있는지 옥부는 알았습니다. 다 감당하면 된다고 믿으며 버텨온 날들, 어미에게 짐이 될까봐 쌓고 또 쌓아온 침묵들, 혼자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 굳게 닫아둔 표정들. 그 모든 것이 그 한 문장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옥부는 손에 쥐고 있던 나물 다발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영수의 어깨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것이 그 손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혀를 차는 사람도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의 그날 이후 옥분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좌판을 펼칠 때 어깨가 예전보다 덜 움츠러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먼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결이 달랐습니다. 흉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시장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퇴원 후 2달 가까이 요양했습니다. 영수가 곁에서 병원 다니는 것을 도왔고 하은은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부는 처음엔 거리를 뒀습니다. 자신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정의 집 앞에 반찬통을 들고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미정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옥부는 반찬통을 내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몸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해. 받아두시오.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을 더 얹고 싶었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잠깐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은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미정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고 어느 날부터는 미정이 먼저 차를 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은이 옥분의 집에 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엔 영수를 따라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도 왔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밥을 먹고 갔습니다. 옥분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간식을 내어놓고 국을 끓이고 하은이 가방을 챙기면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말없이도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그런 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회복했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함께 하은의 학교 상담도 다녀오고 주말엔 셋이서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하은의 학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강당 안에 학부모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옥부는 영수와 나란히 중간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등받이가 딱딱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옆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풍경이 어색하다면 어색하고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계절 전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무대 위로 아이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하은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듯 어깨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리던 하은의 눈이 옥분과 마주쳤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살며시 내려갔습니다. 굳었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고 인사라고 하기엔 조용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옥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손을 들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노총각이라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난 엄마였어도 손녀한텐 늦게라도 어른이 되고 싶다. 숨기던 가족이 드러난 가족이 되기까지 계절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이 가족에게도 아주 천천히 새로운 날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하은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당 안을 가득 채운 그 소리를 옥부는 눈을 살짝 감은 채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한 어머니의 뒤늦은 용기와 47년 침묵을 깨뜨린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 한마디를 잘못 전해서 혹은 끝내 말을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짐을 안고 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숨겨온 가족이 드러난 가족이 되기까지 계절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늦은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용기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